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공수처가 어저께 통과되고 나서 일종의 이제 패배감 혹은 무력감 이런 것들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쭉 얘기해왔지만 이게 뭐 결코 무력감이나 패배감을 느낄 이유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한국당은 좀 많이 반성을 할 필요가 있죠. 특히 나경원 체제 때 제대로 이렇게 싸우질 못하고 모멘텀을 쌓지를 못해서 사실상 별 수단이 없던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왜 그때 그렇게 준비를 못했나. 한국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유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황을 더 명확히 아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이게 국회가 핵심이구나. 거기가 급소구나.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지역구, 선거구에서 움직여야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당이 앞으로도 정신 차리려면 좀 더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현실적 상황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워가면 되죠. 안 싸우면 인생이 심심하잖아요. 일단 자율구독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노딱이어가지고 왜 그런지 또 일부 또 광고는 또 나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고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독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다짜고짜 전쟁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현대국가의 국민, 그러니까 한국인이라 그럴 때 뭐 한반도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현대 대한민국이라는 현대국가의 국민, 이 한국인은 언제 탄생했을까? 이거를 제가 세뇌 탈출에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6.25 남침 격퇴를 거치면서 탄생한 겁니다.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어떤 본능적인 반공의식이 길러지고 이 공산군과의 공사 침략군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런 국민적 실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이 6.25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baptism by fire, 전쟁을 통한 세례였다. 이렇게 CIA 보고서는 6.25 끝난 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6.25를 통해서 탄생했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선시대 살았던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은 뭐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비루한 전통사회의 신민이죠. 얼마나 폐쇄적이냐? 너무나 폐쇄적이어서 자기들끼리 노예를 삼아서 인구의 20% 30%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정교한 노예제도로 그렇게 다스렸죠.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말하자면 우리 민족끼리 같은 이 짝퉁 좌파, 거기서 이제 한민족은 엄청나게 항상 정의롭고 슬기로웠다. 뭐 우리 조상들은 뭐 이런 환상을 막 제대로 이제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짓밟혔다. 우리가 피해자다. 환상이죠. 뭐 우리한테 좋은 점도 많았지만 특히 10세기 이후 또 조선조 이후에는 완전히 숨도 못 쉬고 대륙에 밟힐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안으로 오그라들어서 병리적인 게 많아졌다고요. 이런 거 하나도 인정도 안 하고 외세는 전부 악마고 외세는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안에서 알콩달콩 아주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역사관을 이 전교조나 혹은 이 친북 사관을 가진 자들이 주입을 하고 있죠. 이런 역사관에 주입된 어떤 자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그건 노예 아니었어. 그건 노비였어. 종이었어. 그게 노예지. 그것도 엄마가 노예면은 애비가 누구든 간에 그냥 따라서 다 노예가 되는 그런 흉악한 노예 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한국인은 뭐였냐. 이건 약바르고 강포한 일제에 의해 텐노를 섬기는 예비 1등 신문이죠.
제가 이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 바르고 강포한 일제히에 텐노를 섬기는 예비 1등 신민으로 신분이 바뀌어 일제의의 화헌양제로 왜곡된 현대문명에 강제 편입된 존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텐노를 섬기는 예비 1등 신민이라는 건 뭐냐? 일제의 식민지가 많지만 일제가 얘들은 장기적으로 일본인과 동화시켜야 돼라고 표방한 식민지는 이 한반도 우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등 신민 혹은 2등 신민쯤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제 용어로는 내선 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 독립운동의 위대함은 일제가 우리를 뭐 약탈하고 그 다음에 강도질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했다. 이 스토리만 가지고는 독립운동 위대하지 않아요. 아니 살인 강도가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죠. 지금 친북사관을 가리키는 자들은 전부 이게 민족사관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를 악마화하는데, 일제를 보면 그렇게 악마적 성격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악마적 성격은 이제 전쟁 말기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더 심해졌지만 실제로 보면 번듯하게 도로 뚫고 전기 놓고 상하수하고 사회제도 정비하고, 뭐 말하자면 나폴레옹의 현대 프랑스 국가 건설 비스름하게 그런 식으로 막 눈에 보이는 뭐가 많이 변했다고, 일제시대 때. 그 결과 소득도 올라가고 영아 사망률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예제 같은 거 없어지고 그 유습까지도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예요. 얘들이 우리를 1.5등 신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요. 내선일체를 진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위대함은 일제가 잔인 흉포 강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항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일제가 우리를 살살 꼬셔가지고 야 너희도 텐노 섬겨, 그러니까 천황, 저는 천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왕이라 그러면 이게 어감이 잘 안 와요. 근데 또 천황이라 그러면 또 친일파라고 욕먹을까 봐 텐노, 그냥 발음 그대로. 일제가 우리한테 한 거는 그거잖아요. 너희도 텐노를 섬겨. 그리고 너희 잘 봤지? 우리가 어떻게 현대문명, 서양의 현대문명을 과학기술을 쪽쪽 빨아서 우리 걸로 만드는지 너희 잘 봤지? 그럼 우리랑 같이 우리 1.5등 국민으로 일단 시작해. 2등 국민으로.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내선 일체돼서 너희 성씨도 버리고 너희 언어도 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우리 일본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본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이 유혹의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독립운동의 위대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은 텐노를 섬기는 풍요한 1.5등 신민이라는 유혹을 거부하고 현대문명 속에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못 살게 되더라도,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가는 그런 당당한 개인 주체들로 이루어진, 당당한 현대적 독립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독립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우리 독립운동의 기본 멘탈이고, 이 멘탈이 무려 1904년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이 멘탈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요. 개인의 독립정신을 가지고 각성한 개인이 돼서 그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독립국가가 아니라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어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참 훌륭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공간에 그럼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냐? 이건 뭐냐면 미국이 마련해준 여건 속에서 공산 세력의 방해를 뚫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나아간 시기입니다. 1945년에서 48년은. 그러면 1948년 8월부터 1950년까지 약 50년 6.25 전까지 건국 초기 2년은 그럼 뭐냐? 공산 세력의 도발과 방해 속에서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간 시기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농지개혁을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농지개혁입니다. 이 북한의 무슨 토지개혁인지 농지개혁을 둘러싸고 거기는 몰수해서 무상분배했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죠. 무상분배하는 척하다가 집단농장에서 아직까지도 집단농장이에요. 여긴 그게 아니라 자기 그 연소출의 1.5배를 5년에 걸쳐서 나눠내면 그 자기 땅이 돼요. 그러니까 지주한테 그거에 해당하는 토지 공채를 국가가 줬고 국가한테는 농민이 연소득의 그 연소출의 1.5배에 해당하는 거를 5년에 걸쳐서 30%씩 소작을 하게 되면 30%를 바치는 게 아니라 거의 50% 바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작료보다도 싼 거예요. 소작보다도. 그걸 5년만 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부 내 땅을 가진 그런 자영농이 됐다고요. 일시에. 그리고 이제 지주들은 피를 많이 봤죠. 6.25 때문에 피를 봤습니다. 토지 공채가 이게 휴지가 돼버렸으니까. 전쟁 인플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았을 때 그렇게 해서 드디어 6.25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현대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시민은 의지, 노력, 분투를 통해 탄생하고 단련된다. 특히 정의로운 전쟁. 정의롭다라는 건 뭐냐?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라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옹유하기 위한 전쟁. 이 전쟁을 잘 치러내면 완전히 이건 제대로 된 현대 국민국가, 현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국민으로서의 경험을 해봤겠어요? 6.25를 그걸 싸워서 이겨내면서 국민됨이 완성된 거라고요.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 멀어서 지금 개돼지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전에 그 한국인의 그 의식과 행태를 생각을 해보면 6.25가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이제 벤발로 이제 3,000%로 빠져서 그렇다면 미국 독립전쟁은 정의로웠을까? 이게 만약에 미국 독립전쟁 후에요. 미국인들이 만든 나라가 개판인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면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대충의 감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고 그 독립전쟁 과정에서부터 끝나고 나서도 한 5, 6년간 더 고민을 해서 그 헌법이 1780 몇 년인가 들어오거든요. 그 고민이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무르익은 거예요. 물론 독립전쟁 이전에도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게 정의로운 전쟁인 게 이거거든요. 우리한테 세금만 걷어가는 여왕이 지배하는 체제 말고 우리가 정말 근사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화국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독립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위대한 공화국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쟁이죠. 이게. 반면에 이건 한 200년 전에 하이티 이게 이제 프랑스인들이 운영한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거기서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프랑스인 전체를 다 학살하고 노예 해방 국가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예 해방 전쟁이 승리한 케이스입니다. 흑인들이 그렇게 격분해서 그 참혹한 노예 해방 전쟁을 벌이게 된 까닭은 이게 설탕이 어마무시한 그 황금성 작물이어서 이게 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프랑스 플란테이션 그 사장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을 사서 농장에서 매로 엄청나게 때리면서 굴렸어요. 그래서 건강한 흑인 남성이 그 농장에 투입되면 숨져서 나가는 게 10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잔인한 그런 플란테이션이거든요. 완전히 사람 죽어 나가는 플란테이션이라고요. 여기서 흑인 노예들이 시달리다가 이제 그 프랑스인들을 다 때려잡고 노예 해방 국가를 만들었죠. 근데 전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때 이들이 표방한 게 부두신이에요. 부두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외쳤냐? 백인의 신에 대항해서 우리의 부두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화국도 못 만들었고요. 이 혁명 수출을 좀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죠. 체게바라가 있기 전에 하이티 출신의 혁명 수출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디어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200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냐. 지진이 났는데 구호품이 늦게 온다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진압 부대가 못 들어오게 지진에서 숨진 사람들을 건물 더미에서 끄집어내서 시체로 산을 쌓아놓고서 폭동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 그런 거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떤 민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그 폭력적인 혹은 그런 과격한 운동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운동이 옹유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운동이.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지만 거기에는 여왕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 현대적 공화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가치가 들어있었다. 그 드림이. 그래서 이건 위대한 거고요. 그래서 위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가 위대했고 지금 우리가 위대한 전쟁을 다시 한번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제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발발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는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등 상대방의 계산은 이거죠. 일단 한국당 만만하다. 저거 별것도 없고 밟으니까 그냥 밟힌다. 태극기? 거긴 주말에 좀 태극기 좀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고 많이 모이긴 하지만 전체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작고 소수파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북한 해방 후에도 영구적인 집권을 하려니까 북한 해방 후에 무슨 간첩이었다는 둥, 북한과 연락을 취했다는 둥, 뭘 해먹었다는 둥, 뭐 이런 거 자꾸 밝혀지면 골 아프니까 영구 집권 하려면 검찰 기소권 독점해야겠다. 뭐 이런 거겠죠. 이래서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이게 극악무도한 말하자면 게슈타포법 혹은 공산당법이기 때문에 나치 법안, 공산당 법이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제대로 구도가 잡힌 겁니다. 이 전쟁의 승부처는 내년 앞으로 한 4개월 후에 있을 총선입니다. 2025 총선이죠.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이 과반 이상 차지해서 법을 문질러 버리면 돼요. 이 전쟁의 가시적 목표는 과반이겠죠. 근데 그냥 과반이 아니고 관점과 전투성을 겸비한 국회의원 수십 명이 이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람을 그냥 뽑을 일이 아니라 관점과 전투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제대로 후보로 세워야 합니다. 이 전쟁의 비전과 깃발은 뭐냐? 미중 문명 전쟁이 한국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욱더 드러나서 결국 내년 총선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겁니다. 이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중 문명 전쟁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 접수 해방.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이제 급변사태가 날 가능성이 한 51% 돼요. 총선 전에. 또 그게 안 나더라도 이미 북한이 거의 임종배드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드러날 거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총선에서 북한 접수 해방이 하나의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통일 담론이 뭐냐,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북한이 미국 주도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서 접수 해방된 후에 바람직하게는 유엔 주도의 임시행정기구를 거쳐서 한 5년,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사회를 경험하고, 지금은 북한에 사회는 없어요. 비밀경찰 국가만 있죠. 사회를 경험하고 개인으로서 갱생돼 나와가지고 자치 능력을 어느 정도 획득해서 북한의
자유조선을 만들게 되겠죠. 그 시장 제도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조선이 만들어지면 북의 자유조선과 이 휴전선 남쪽의 자유 대한민국 사이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을 만든다. 그것이 통일의 첫걸음이다. Free Korea Confederation. 이러한 통일 담론이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표를 얻으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우리는 그걸 또 이용을 해야 되고 탄핵 진실을 얘기를 하고 탄핵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사기 탄핵과 원형들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그게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중 문명전쟁, 북한 접수 해방, 그 다음에 우리 자유시민이 원하는 통일 담론인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그리고 탄핵 진실 이런 것들이 내년 전쟁의 비전과 깃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실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은 뭘 건져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는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건져내야 됩니다. 목표 밀도는 선거구별로 적극 활동가 한 100명, 뭐 한 50명. 그 주변 참여자가 한 1000명. 연락하면은 반갑게 인사해주고 시간 있으면 나와주는 사람. 그게 한 500명, 1000명 되고 적극 활동가가 500명, 100명 되면 50명, 100명 되면 선거구마다. 그러면 이제 쟤들이랑 싸워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격전지가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충청권, 충청중앙부, 부산. 이 수도권이 122개쯤 되고요. 충청중앙부가 이게 한 17, 8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안, 아산, 그 다음에 세종, 대전, 청주. 그리고 이제 부산이 한 18개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세종, 이해찬, 강원, 강릉, 이게 권성동, 대구, 동을, 유승민, 대구, 달성, 이게 추경호인가 뭔가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마 격전지가 되겠죠. 물론 대구, 동을이나 대구, 달성, 강원, 강릉에서 한국당이 이걸 제대로 된 선수들을 내주면은 뭐 격전지라기보다 저긴 그냥 공짜로 먹는 거고요. 세종도 이해찬이 그렇게 그 지역구 관리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종도 제대로 된 선수만 내주면은 여기도 이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충청중앙부, 부산 여기가 격전지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싸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합치면 한 160개, 157개 정도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식별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또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부정선거 방지, 부정선거 저지, 즉 공명선거 지원 이것이 이 전쟁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하나고요. 또 공수처 철폐 이것도 활동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공수처 철폐는 우리가 직접 할 건 별로 없죠. 우리는 선거에 이기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다시 이걸 줄여서 말하면 부정선거 저지 운동과 이 선거 운동이 쌍두마차로 가야 됩니다. 이 쌍두마차 전략이 돼야 돼요. 쌍끌이 전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방지, 공명선거 지원하고 자유민주 후보를 집어넣고 밀어주는 선거운동하고 쌍끌이 전략을 써야 합니다. 내년 선거는.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시민들의 이런 우리 동네 자유시민들의 네트워크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미국 같으면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결정해왔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많이 약화됐지만 한 50년 전까지 그런 전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자유시민 활동가 이런 게 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돌아가니까 미국 같은 게 됐었는데 우리는 이 교회가 그 지역사회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그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또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만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민 활동가를 위한 사상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상이 깔려 있어야
소통, 검증, 발전이 있습니다. 빨갱이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서로 소통할 게 없어요. 또 서로 검증할 게 없어요. 아, 저게 사기꾼인지, 저게 우파파리 사기꾼인지, 아니면 저게 정말 뜨거운 사람인지. 빨갱이 다 죽여. 저 그런 말 싫어하는데. 왜냐? 그 말 자체도 싫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외면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 자체도 싫어하지만 그 말을 인정한다 그러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뜻을 인정한다 그러더라도 그 말 자체만 가지고는 진짜 저 사람이 진지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험한 말 해가지고 나 우파야 이런 그 자기 도취에 취해서 하는 사람인지 제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사상이 깔려 있어야 서로 소통하고 서로 검증하고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수주의의 세 기둥이 있다는 것을 자유시민들이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주의는요, 종교적 보수주의, 경제적 보수주의, 애국 보수주의, 이 세 기둥이 있습니다. 종교적 보수주의는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죠. 당연히 실제로는 이제 그 영미의 경험에서도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한국 같으면 이제 그 대승 화엄불교가 워낙 점잖게 세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망가져 있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보수적인데, 이 겉에 이름 내놓고 하는 그 종단의 얼굴 마담을 하는 이 스님들을 보면 저게 스님이야 땡중이야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문재인이 당선되고 하던 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거가 있던 해죠. 저기 뭐야 탄핵이 막 진행되던 그 해 2017년 초에 이 총무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이라는 자가 차별 없는 세상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왜냐, 불교 용어로 차별이라면요, 진속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깨달음과 세속을 구별하는 거고, 수도자와 속인을 구별하는 거고, 그걸 차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에서 차별이라는 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차별을 일단 인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까고 들어가고 보니까 둘이 똑같더라. 스님이나 와서 이렇게 절을 하는 신도나 불상에 절을 하고 대웅전에서 절을 하는 신도나 본질적으로 같은 면이 있더라 이게. 그래서 진속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과 세속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가 본원적으로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의 평등이란 얘기는 본원적 동질성을 뜻하고요. 불교 용어의 차별이란 용어는 분별을 뜻합니다. 본원적으로 평등한지 알기 위해서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교를 한다는 사람이 불교 용어 차별을 갖고 저기 어디 친북 좌파들 좋아하는 차별 없는 세상, 세상에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죠.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대접해주고, 개기는 사람 좀 낮추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불교 용어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해버리니까 저 사람 자기 불교 용어에서 차별이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목탁은 뭐하러 치고 있지? 저 가사는 얼마를 주고 맞춘 가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아직 멀었습니다. 좀 많이 고민해야 돼요, 불교는. 뭐 프로테스탄트는 좀 많이 와 있는데 이제 얼마나 더 올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경제적 보수주의는 시장, 기업가 정신, 작은 정부, 균형 예산 뭐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애국 보수주의는 그냥 대한민국 좋아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이게 아닙니다. 애국 보수주의는 핵심이 한국인이 현대 문명과 인류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해왔나,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운명의식입니다. 애국 보수주의는. 그래서 즉 경제적 보수주의,
종교적 보수주의, 애국 보수주의 이 세 기둥이 서로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보면 이 세 기둥이 정확히 연관돼 있거든요. 이 세 기둥이 서로 연관돼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보수주의 철학 혹은 사상적 보수주의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